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11주차 온라인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내용은 이제 12주차에 배우게 될 실행 단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기 단계, 계획 단계, 실행 단계를 이제 거쳐서 거의 종결, 평가, 관리 이렇게 마지막 단계만 거의 앞두고 있는데요. 이거 이후에는 사례 관리가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고, 아마 사례 관리 수업이 끝난 뒤 제일 마지막 시간에 온라인 수업은 사회복지 1급 시험에서 나오는 사회복지 실천 요거를 한 챕터 정도 같이 풀어보고 문제풀이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게 좀 실감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표정도 좀 한껏 좀 뭔가 부담이 많이 지워진 느낌이고요. 제가 이제 촬영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좀 여유가 많이 생겨서 좀 더 편안하게 좀 얘기도 하고 말도 하고 더 여유롭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해도 그렇게 처음처럼 힘들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대로면 방학 없이 쭉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침에도 일하고 또 저녁에도 이렇게 수업을 이어나가는 이런 패턴 자체가 조금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익숙해지고 또 편안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요즘 이맘때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고, 요거 이제 잘 마치면 또 여름방학이니까요.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좀 많이 더워져가지고 계절감이 좀 많이 없는데, 그래서 이럴 때 얼른 밀려있는 이런 수업, 과제, 온라인 강의 미리미리 듣고 가까운 어느 근교에 가서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실행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실행 단계는 구체적으로 개입에 대한 전략을 이미 수립했고, 그 전략에 맞춰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또 지원을 실시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이 실행 단계가 제일 중요한 단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보통은 실행 단계와 사정 단계 이 두 가지를 좀 꼽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요 단계에 대한 중요 사항들을 조금 갈무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주요 목차도 동일하게 목표 살펴볼 거고요. 사회복지사가 어떤 임무와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실행 단계에서 필요한 주요 기술은 어떤 것인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게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러나 좀 개괄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배웠을 때 내용과는 조금 상이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제가 학습했었던 내용들을 좀 오프라인 시간에 다루려고 하니까요. 요거는 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정리하고 짚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행 단계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어쨌든 실행 단계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었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주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시간은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단계는 이제 문제 해결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행 단계는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세웠었던 이제 사회복지 실천 전략과 여러 이제 회계들과 계획들을 차근차근 수행해 나가면서 클라이언트가 초기에 이제 보고했었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 실행 단계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상 전체 과정 안에서 가장 긴 시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행 단계가 실천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목표부터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실행 단계의 제일 중요한 목표,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참여자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주로 해결해야 하는 욕구와 문제들을 다루는 것, 그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개입하고 있는 보조자들이나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 실천 과정 안에 포함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참여자의 결속을 강화하는 과정,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우리가 함께 다뤄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대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경험하는 많은 사회적 사건, 이슈, 그리고 발달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과 역량들을 의미를 합니다. 쉽게는 이렇게 사회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대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부분에 중요한 가치를 둘 것이고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나고 싶은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과 기술은 무엇인지 이해를 할 때 사실은 정확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가 않죠. 당장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사실은 쉬운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기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대략적인 감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씩 큰 방향을 두고 천천히 가고 있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는 그런 순간에서 좌절되었던 경험, 그리고 그 이상 진전하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맥락과 자기의 어떤 욕구, 역량, 적성 이런 것들을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처 능력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기를 분석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까?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어떤 심리 검사를 할 수도 있겠고요. 클라이언트가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질문이나 과거의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을 이해한다. 그렇게 해서 대처 능력을 향상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인간관계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 관한 이해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실은 자기 조망과 타인 조망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적절한 사회관계를 좀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선호하고
어떤 부분을 중요한 가치로 두는지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타인도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지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할 때 그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이제 대인관계 능력을 키워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사회를 살아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흐름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개인의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개인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도 있고, 다음은 개인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먼저,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은 1차와 2차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차는 개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변, 개인 자신의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차는 이제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개 모두 다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좀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먼저 클라이언트와 그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실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처 능력과 함께 클라이언트 주변 환경까지도 함께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클라이언트의 환경은 이제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지역사회, 주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영역 안에서도 중심 환경이라고 해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적인 영역에 속하는 주변 환경이 있겠죠. 클라이언트가 만일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구직 활동을 한다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이전에 일했었던 직장이나 어떤 직장 동료 그리고 이제 취업 시장 정도가 주변 환경이 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웃과 관계가 없고 고립되어 있는 양상이 있다고 하면 이웃이 중심 환경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문제의 발생과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중심 환경, 그리고 욕구나 문제를 안고 있는 환경이 관련 환경, 그리고 이런 욕구나 문제가 만들어지거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좀 주변적인 관계가 이제 관계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중에서 이런 영역에 대한 구분이 중요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주변 환경 내에서 문제와 관계되거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환경은 다 우리가 개입해야 되는 핵심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클라이언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라고 했을 때 이제 욕구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개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형태로 좀 접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일 때 우리가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에 이제 관심을 두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이제 복지나 지역사회를 클라이언트로 할 때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을 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해결 방향과 과제들 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논의하고 결정하고 추진하고 이루어내는 과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인 주민들 스스로가 단합하려고 해야 되고 같이 공동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목적과 성과를 이루어내는 필요성 그리고 그만한 성취감, 자신감 그리고 그것을 이뤄내는 과업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제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들이 좀 민주적인 형태로 참여하고 본인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지역사회 주변 환경 역시
우리가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개입해야 되는 영역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지역사회와 관계되어 있는 주변 환경도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 그 안에서 속해 있는 주민들도 배우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클라이언트로 하는 이제 욕구나 문제 해결에서의 주안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자의 결속력 강화인데요. 사실 사회복지사가 직접적인 실천이나 좀 장기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죠. 먼저 한 명의 어떤 클라이언트를 놓고 사례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다양한 기술과 역량도 부족한 게 사실은 필드에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나 이제 주변에 이제 인적 자원을 많이 발굴해서 클라이언트와 연계해주고 지원하게 해주는 것이 사회복지사가 이제 핵심적으로 담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또는 뭐 주변에 원조해 주려고 하는 이제 지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지만, 내가 어떤 능력이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어떤 아웃풋, 산출물들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금방 지치고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들을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돕고 수행하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내적 보상과 자원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게 항상 상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클라이언트의 좌절에 대한 부분도 있고 클라이언트와 갈등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내에서 그만두고 이탈하는 인력들과 자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인적 자원들과 참여자들이 중간에 이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실행 단계는 어떤 에너지와 역할과 관계, 이 맺어가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자를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여자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결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참여하는 사람들이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결속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의견과 뜻을 가지고 개입을 하게 되면 훨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의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확하고 합당한 활동 목표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클라이언트는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해야 될 것은 이 정도의 기술과 역량과 내용을 얼마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목표가 있으면 소진되기가 좀 소진되는 경향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될 목표도 있고 조율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과 그냥 클라이언트가 좋아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치기가 쉽죠. 그래서 명확하고 합당한 활동 목표를 세워주는 거 중요하고, 이 행동 체계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이제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같은 자원봉사자들 간의 어떤 화합, 그리고 보람, 그리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사명감,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하는 참여자들에게 매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매력적인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부각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사회복지사가 좀 배우고자 하는 바, 또 느끼고자 하는 바, 또 추진하고자 하는 바를 잘 좀 반영시켜서 클라이언트와 참여자가 모두 좀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이 실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력이 이 결속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많은 방향도 지시를 하고 인간적으로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종종 사회복지관에서 실습을 하다 보면 좀 인간적이지 않고 좀 열성적이지 않은 사회복지사들을 보기도 합니다. 매번 늦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클라이언트들을 대하고, 그리고 힘든 일 안 하고, 그리고 후원금 이런 것들만 자꾸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압력이나 요구를 자꾸 하는 사회복지사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회복지사는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기도 힘들고,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나의 참여자의 어떤 수행에 있어서도 신뢰가 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참여자가 계속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노력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게 되는 거죠. 다음은 함께 구성하는 같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인적 자원들 간에 충분한 화합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실천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규칙들은 사회복지사가 사전에 고지하고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와 당부가 필요한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참여자의 결속을 강화하는 게 이제 주된 실행 단계에서의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의 임무와 역할인데요. 기본적으로 실행 단계는 구체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가장 크게 가져야 하는 임무는 계획했었던 그 서비스 계획이, 서비스의 내용과 어떤 지원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정해진 계획에 맞춰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고 준비하는 것이 제일 큰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이루어져도 충분히 성공적인 실행 단계의 과업을 이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외적으로도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개입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했고 이 계획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요.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전략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클라이언트의 어떤 활동을 함께 이어나가는 중에 이전에 사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했었던 문제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세웠던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이 보완된 형태의 개입 계획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그 과정을 쭉 밟아왔는데, 그래서 어떤 일을 해왔는데, 클라이언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다시 호소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우리가 원래 있었던 A 계획을 이렇게 변경하고자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다시 계획의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계획을 수정하는 것처럼 보완된 개입 계획을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참여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내용을 공지해야 됩니다. 원래는 계획된 내용과 횟수와 방법에 맞춰서 참여하기로 했으나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내용이 변화되게 되었으니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하는 태도로서 이제 내용을 공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일 이 변경된 계획에 의해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이 실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해도 감안하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은 없었던 문제와 사건, 사고가 위급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충분히 계획이 보완될 수 있다.
거 좀 참고해 주시고, 또 기관에도 이런 수정된 개입 계획을 알려야 되는데, 어쩌면 이 개입 계획을 먼저 알려야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겼고 개입 계획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기관의 승인을 먼저 받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조정을 해서 이렇게 개입에 대한 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개입에 대한 많은 부분을 사회복지사에게 일임하고 또 역할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결정을 하고 나중에 전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과업을 실천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먼저 계획했었던 과업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 중요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지원해야 되겠죠. 실천 과정이 이루어지는 영역 안에서 클라이언트가 본인의 문제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걸 해결하고 그런 과정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상황,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의 활용 정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당연한 말이겠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와 문제는 사회복지사와 지식과 기술, 또 지역사회의 자원의 영역 안에서 사실은 다루어져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정의 조정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색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했었던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상황이 드러나게 되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정을 다시 진행을 하고 다시 새로운 형태의 개입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어떤 실천 과제와 과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참여자가 교체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참여자를 포함시켜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행동 체계를 이제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행동 체계라고 하면 참여자들을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주된 목표 안에서 참여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있었는데, 사회복지사는 동일한 형태로서 행동 체계가 지속적으로 클라이언트 주변에서 머물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행동 체계라고 하는 것은 주로 클라이언트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이 사람들이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 또 그러한 상태를 행동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행동 체계는 스스로 물론 클라이언트와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겠지만 전적으로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맡고 있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 또 인적 자원의 유지, 이게 사회복지사가 여러모로 좀 노력하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 인적 자원은 한 사례에서만 다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자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참여자들이 클라이언트를 위한 실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동 체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행동 체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일단 클라이언트와 마찬가지로 참여자들 역시 본인이 참여하고 싶고 또 수행하고 싶은 방향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개입에 대한 서비스 내용, 또 방법과 전략도 직접 세우게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가 모여서 함께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통 제가 만일 신체
관련해서 건강을 케어해주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다. 그래서 저는 클라이언트와 매번 저녁 시간에 운동장에서 만나는 게 전부라고 하면 그 외적인 형태에서 일어나는 역동과 클라이언트의 모습들은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방면에 다각적인 클라이언트의 모습을 보고 들을 수 있다고 하면 클라이언트의 활동과 그리고 다른 과업을 해결해 나가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클라이언트가 진로 관련되어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이제 노력을 한참 기울이고 있는 단계라고 하면 저녁 시간에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할 때 우리가 그런 내용과 그런 고민들도 함께 다뤄줄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전체 참여자들이 하나처럼 유기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위해 집중을 할 때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이 훨씬 더 잘 빨리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겠죠. 그렇기 위해서 전체 토의 시간이 꼭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참여자들이 조금이나마 보상과 보람을 느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당한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봉사활동 시간을 이수해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향력이나 우리 복지관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어떤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추천, 그리고 시장과 지역사회 표창, 이런 것들이 적절한 보상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요소들을 조금 찾아서 좀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비가 지원될 수 있으니까요. 간단한 차비나 저녁 식사비 같은 것들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 단계에서는 종교를 예고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죠. 오랜 시간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생활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고 하면 이제 이 사례를 종결하려고 할 때 나만 혼자서 모든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과 압박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딱 떨어져 나가게 되면 혼자가 된 것 같은 어려움, 상실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게 되면서 퇴행하는 양상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잘 종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잘 종결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날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내 혼자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종결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는 항상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신뢰관계도 함께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수행을 해서 이제 끝났다, 내가 잘 해냈다, 그래서 이제 종교를 하게 되었다, 이런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긍정적이고 또 본인의 성과와 어떤 우수한 형태의 결과물들을 좀 대외적으로 오픈하기 위한 종결식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관리 종결을 위해서 모든 사회복지사들 또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얘기 나누고 그동안의 추억들을 곱씹고 활동했었던 것들을 영상으로 틀어주면서 소감 나누고 얘기하고 종결하는 과정이 클라이언트가 마음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을 수 있다. 제가 쉼터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오랜 시간 케어를 하고 아이들이 퇴소를 할 때도 동일한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매번 케이크도 이제 만들어서 불고 롤링페이퍼도 써주고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지내고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제 편지 주고받고 영상 틀어서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 보고 그리고 선물 전해주고,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훨씬 좀 편안한 마음으로 후련하게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끝났으니까 아무도 몰래 가방 싸서 나가는 거면 당연히 힘이 되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종교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교는 딱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전에 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어차피 종교 단계에서 다시 다룰 거니까 우리가 실행 단계에서 종교를 예고하고 언제쯤 우리가 종교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목표 달성을 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할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과업이 일단 사회복지사에게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인데요. 상담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실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좀 적극적으로 공감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좀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그 마음만은 우리가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법적 처벌과 책임은 다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상담가로서의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지해주는 역할 필요하죠. 클라이언트의 행위를 칭찬해주는 거, 또 격려해주는 거.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형태의 지지를 계속해주게 되면 오히려 사회복지사를 가식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자발적인 어떤 능력과 역량을 키워나가기 힘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정한 범위와 기준을 가지고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별화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서 대응해 주는 것을 말하죠. 수용이 잘 이루어지는 상담가는 또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개별화도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적절한 교육과 안내가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오래 사회와 단절되거나 교육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교육이 필요하겠고, 만일 사회복지사가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개입을 하거나 어떤 실천 전략을 꾸렸다고 하면 미리 그런 이론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핵심 개요와 개념들을 조금 교육해 주는 것이 이런 그 과정에 참여하고 과정을 이해해 나가는데 훨씬 더 좀 효율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함께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재도 필요하겠죠. 클라이언트 주변인이 될 수도 있겠고, 클라이언트와 참여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들의 관계를 각각 듣고 이해하고 또 개선하게 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리고 과제를 부여하고 점검하는 것도 이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상담가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음은 조직가로서의 역할입니다. 조직가로서 개인, 이웃, 단체, 기관, 지역사회가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정을 해주는 것이 이제 조직가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겠고요. 이 안에서는 서로의 체계 간에 함께 연결되고 연합될 수 있는 연계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서비스 개입에 대한 전략과 방향도 이제 조직가로서 기획해야 되는 부분의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략 개발도 필요하죠. 전략 개발은 전체적인 정책과 핵심적인 개입 방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걸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주요 기관과 단체의 입장,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의 어떤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어야 핵심적인 실천 전략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조직가로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개혁가로서의 역할입니다. 지역사회를 개입의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이런 개혁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혁가는 이렇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면서 서로에게 의도적 피해를 주지 않고 진행되는 발전 과정인데, 시민들이 원하고 또 바라고 또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개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욕구를 달성해 나가고 개발해 나가는 그 과정이 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이제 복지에서 사회복지사는 개혁가로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개혁의 대상은 사회복지 정책과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제도가 될 수 있겠고, 또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시민의 의식 또는 시민의 어떤 태도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혁 방법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혁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과 함께 변화를 준비하고 변화에 필요한 전문가와 함께 연대해서 적절한 변화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활용하는 것. 그게 개혁가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의 주요 기술인데요. 물론 상담적 기술 필요한데 이거는 좀 진짜 사회복지사로서 이 내용에 합당한 내용은 진솔한 의사소통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클라이언트와 진솔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일단은 의사소통의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클라이언트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건데요. 거기에서 어떤 교육과 지지나 응원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진솔한 의사소통 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은 참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적절한 의사소통과 진솔한 의사소통, 상담적 개입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좀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사회복지사가 집단 실천을 하면서 여러 지역 주민들과 진솔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그 내용과 그 관계를 토대로 주민의 조직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화 과정인데요.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하나로 만들어서 공통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화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이것을 조직해 나갈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조직을 해야 되는지, 조직화에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누구를 중심으로 조직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지역 내에 필요한 어떤 문제와 욕구를 찾고 이걸 어떻게 조직해 나가고 어떻게 해결할지 탐색하는 과정, 그리고 계획했었던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지역사회 주민과 주민 대표자들이 이 욕구와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사는 이 과정에 어떤 도움을 주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직화를 하기 위한 주요 자원은 공공시설, 시민단체,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필요하면 언론 홍보 매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시민단체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생산적 복지를 토대로 점점 많이 이제 일으켜 세워졌고, 또 그 활동들이 꽤 장기간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조직 활동 내에서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주민을 조직화하는 형태로 간다고 하면 훨씬 더 지역사회 복지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언론 홍보 매체가 주요 자원이 될 수 있는데, 내용들을 홍보하고 참여하게 하는데 이제 SNS나 방송만 한 게 없죠. 다만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 과장되어서 또는 너무 자극적이게 표현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 이 조직화를 시작해 나갈 초기의 대표자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좀 주민 조직화의 뜻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학과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자원봉사자로 구성을 해서 조직화를 시작해 나가는 거 중요할 수 있겠고요.
먼저 지역사회 주민이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개선할 수 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의식에 대한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원을 얻고 동원을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일로 쓰여져야 되죠. 몇몇의 사회복지사는 본인이 업무를 통해서 얻었던 많은 자원들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밤늦게 이걸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정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았습니다. 오늘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